새벽 4시 반, 저는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낡은 복도였죠. 한 계단 한 계단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밤새 온 문자 23통. 전부 독촉 문자였죠. 연체 사흘째입니다. 법적 조치 예정. 긴급 연락 바랍니다.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올해 55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수산물 중도 매업을 했었죠. 좋을 때는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그땐 아이들 학원비 걱정도 없었고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벌써 5년 전 이야기예요.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 초 부산의 새벽은 여전히 추웠어요. 저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감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남편이 거래처 사장 보증을 섰다가 떠안게 된 빚이었어요. 처음엔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붙고 카드론이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까지.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남편은 7개월 전 가게를 접었어요. 30년 넘게 일하던 시장에서 쫓기듯 나왔죠.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을 합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와요. 그것도 일이 있는 날만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오른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도 당겼어요. 작년 9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필요해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빚도 못 갚고 있는데요. 버스가 왔습니다. 텅 빈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직 잠든 도시가 지나갔죠. 가로등 불빛, 닫힌 상가 셔터, 새벽 배달 오토바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번화한 도로 옆, 상가 건물 사이에 작은 사찰이 있었어요. 일주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을 좀 쉬고 싶었죠.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법당 앞 돌계단에 앉았어요.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독촉, 전화, 항암 스케줄, 남편의 구부정한 등 아이들 걱정하는 눈빛.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죠. 새벽부터 여기 앉아 계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죠. 죄송합니다, 스님. 그냥 잠깐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일어서면 어지러워요. 스님이 저를 염려하는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했어요. 상담실로 들어오실래요? 찬바람에 너무 오래 계셨습니다. 스님을 따라 법당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스님은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를 마시며 기다리셨죠. 스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저는요, 빚이 2억이 넘습니다. 남편 보증 때문에요. 게다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애들 걱정하고 독촉 전화 받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가만히 휴지를 건네주셨죠.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예. 수술은 했고요. 항암은 이제 3번째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졌고 구토도 심하고. 가족들은요? 남편은 막노동 나가고 큰애는 군대 있고 둘째는 대학생이에요. 막내는 고3이죠. 애들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은 척해요. 근데 밤마다 잠을 못 자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스님은 한참 동안 창밖을 보셨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뿌연 아침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보살님. 스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살아계십니다. 숨 쉬고 계시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스님을 바라봤죠. 지금은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수행입니다.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닦음이죠. 수행이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해보실래요? 스님이 책장에서 작은 경전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금강경이었어요. 매일 이걸 읽어보세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새벽에 법당을 쓸어보십시오. 법당을 쓴다고요? 네.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말없이 바닥을 쓰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상한 권유였습니다. 암을 고쳐준다는 것도 빚을 없애준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닥을 쓰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소용있고 없고를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고 법당을 닦고. 저는 경전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작은 책이었어요. 표지가 많이 달아 있었죠. 밖으로 나오니 완전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도시의 소음이 다시 귀를 채웠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법당을 쓴다. 그게 정말 뭘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하루 종일 시멘트 자루를 날랐다고 했습니다. 등이 다 굽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새벽 3시 40분. 스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에 법당을 쓴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깰까 봐 숨을 죽이며 옷을 입었죠. 거실로 나오니 둘째 딸 수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어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2학년이었어요. 간호학과였죠. 응,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새벽에요? 어디? 그냥 산책.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애도 알고 있었죠. 엄마가 요즘 잠을 못 잔다는 걸.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그 애는 밤낮으로 알바를 했죠. 카페, 편의점, 과외까지. 등록금을 스스로 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21살 딸이 밤샘 알바를 하는데 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죠.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조금 있었어요. 새벽 청소일 나가는 아주머니들, 대리운전 끝내고 들어가는 기사 아저씨들. 다들 지쳐 보였죠. 사찰에 도착했습니다. 4시 50분. 일주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문을 열었죠.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안은 어둠침침했습니다. 부처님 앞 촛불만 희미하게 타고 있었죠. 빗자루가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손잡이가 생각보다 무거웠죠. 어디서부터 쓸어야 할까요? 저는 법당 뒤쪽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닥을 쓸 때마다 먼지가 일었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새벽빛에 먼지가 반짝였죠. 쓸고 닦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자꾸 떠올랐습니다. 독촉, 전화, 병원비, 남편의 허리, 수진이의 피곤한 얼굴, 군대에 있는 큰아들 민수, 수능 준비하는 막내 지연이.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법당 청소를 끝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항암 치료받는 몸이라 금방 지쳤죠. 법당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부처님을 올려다봤어요. 부처님은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죠. 부처님. 중얼거렸습니다. 저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세요. 그것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6시였습니다. 남편은 벌써 나갔고 애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5개, 김치, 어제 남은 밥.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야 해요. 항암주사 맞는 날이죠. 또 토하고 머리 아프고 온몸이 쑤실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죠. 어차피 독촉 전화일 테니까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학교 가요. 아침은? 시간 없어요. 1학년 애들 멘토링 있어서. 그래도 뭐 좀. 괜찮아요. 수진이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다가 돌아봤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죠? 응. 제가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언니한테 차 빌려서.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0분. 병원은 9시까지 가야 했죠. 그날 항암 치료는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순간부터 속이 뒤집어졌어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토했죠. 간호사 선생님이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것도 곧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요.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잠은 안 왔죠. 밤 11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주신 금강경을 꺼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여시아문.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법당에 있었습니다. 4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죠. 버스 안에서 금강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지만요. 법당 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어제보다 손에 익었어요. 쓸고 닦고 또 쓸었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법당을 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5시.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 없었죠.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지금 응급실이야. 빗자루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공사장에서 자재가 떨어졌어. 허리를. 어디 병원이야? 지금 갈게. 남편이 말해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항암 치료 받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괜찮아? 응. 엑스레이 찍었는데 허리뼈에 금이 갔대.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레지던트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요추 4번에 미세골절이 있습니다. 최소 석 달은 안정이 필요해요. 육체 노동은 당분간 힘들겠습니다. 석 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입원은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 가능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보험 있으시죠?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300만 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 당장 10만 원도 없는데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9살 남자가 응급실 침대에서 우는 모습. 저는 참아볼 수가 없었죠. 괜찮아. 우리 어떻게든 되겠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남편은 입원실로 옮겨졌고 저는 입원비 3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카드로 긁었어요. 한도가 얼마 안 남은 카드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쓰러져서 한참을 울었죠. 어떻게 하죠? 남편은 못 움직이고 저는 항암받고 빚은 2억이 넘고 병원비는 또 어떻게 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캐피탈 회사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명숙 씨 맞으시죠? 연체가 석 달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4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남편이 다쳐서. 그건 저희가 알바 아닙니다. 금요일까지요.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시계가 보였습니다. 오후 2시. 막내 지연이는 학교에 있고 수진이는 알바 중이고 큰아들 민수는 군대죠.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죠. 남편 병원비, 제 항암 치료비, 당장 금요일까지 내야 할 돈, 애들 생활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사찰로 갔죠. 4시 반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세게. 먼지가 일었고 땀이 흘렀죠. 온몸에 힘을 주어 쓸었습니다. 왜요? 왜 이래야 해요? 소리쳤습니다. 법당 안에 메아리 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빗자루를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았던 모든 게 쏟아졌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부처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죠. 그냥 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법당을 다 쓸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희뿌연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비구니 스님이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네, 스님. 많이 우셨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고 있었어요. 보살님.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모든 건 지나가요. 언제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스님이 법당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닫고 계십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죠. 엄마, 지금 어디야? 응,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이야.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내가 장학금 받았대. 1학년 때 성적이 좋아서. 이번 학기 등록금 전액이야. 정말? 응. 그리고 병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뽑혔어.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온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수진아. 엄마, 울지 마. 이제 내가 돈 벌 수 있어. 아빠 병원비 내가 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갑니다. 정말 지나가는 걸까요?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만 3천 원. 금요일까지는 사흘이 남았죠. 캐피탈에 낼 돈은 400만 원이고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벌어올 돈, 제가 아끼면 아낄 수 있는 돈, 어디서 빌릴 수 있는 돈. 아무리 계산해도 100만 원이 모자랐어요.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보러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죠. 어때? 아파.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석 달은 일 못한대. 그래도 다행이야. 더 큰데 안 다쳐서. 다행.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뭐가 다행이야. 이제 우린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잖아. 나 돈도 못 벌어.
집안은 빚더미고 당신은 암 환자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 평상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차라리 그때 죽을 걸 그랬어. 이렇게 사느니. 여보,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죠.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애들도 있고. 그래서 더 미안하지. 아빠가 이 꼴이니까.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거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그냥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사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곳으로 향한 거였죠. 일주문을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보살님, 오늘은 낮에 오셨네요. 네, 그냥 발걸음이. 차 한잔 하실래요? 상담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스님. 네. 이거 계속해야 하나요? 법당 쓰는 거요. 스님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소용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법당 쓰는데 집에 오면 똑같아요. 아니, 더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다쳤고 돈은 더 없고.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래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달라졌죠. 그럼 왜 하는 건데요? 보살님, 씨앗을 심으면 언제 싹이 나요? 그야. 며칠 있다가. 맞아요. 며칠 있다가.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땅 속에선 뭐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씨앗이 물을 먹고 뿌리를 내리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순 없어요. 하지만 보살님, 사흘 전 보살님과 오늘 보살님은 달라요. 뭐가요? 사흘 전 보살님은 법당에서 소리 지르며 우셨죠.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세요. 저는 차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계속하세요. 보이든 안 보이든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 지연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능 문제집을 풀고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응. 공부하니? 네. 근데 엄마, 지연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냥. 엄마 힘내세요. 지연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응.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애들 앞에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4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핸드폰을 켜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이미 다들 알고 있었죠. 우리 집이 파산했다는 걸.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죠. 법당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지만 어느새 사찰 앞이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빗자루를 들었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쓸기 시작했죠. 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빗자루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쓸고 또 쓸고.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하루하루요. 법당을 다 쓸고 나왔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당 계단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숙 씨? 뒤돌아보니 아는 얼굴이었어요. 같은 아파트 사는 박 보살님이었죠. 70 가까운 연세에도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를. 나도 매일 새벽에 와. 5년째야. 5년이요? 응. 명숙 씨도 요즘 매일 오더라. 멀리서 봤어. 보살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명숙 씨 집 형편 내가 다 알아. 아파트에 소문 안 나는 게 없잖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명숙 씨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요? 뭐려? 매일 새벽에 법당 쓰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냥 할 게 없어서요.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남편이 암으로 죽고 아들은 사업 망하고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여기 왔거든. 보살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매일 와서 울고 법당 쓰면서 울고. 근데 2년째부터는 달라지더라. 뭐가요? 마음이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거야.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보살님이 웃으셨습니다. 지금 아들 잘 살아. 다시 일어섰어. 나도 교회에서 식당 일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그럼 법당, 청소가 정말 효과가 있냐고? 글쎄,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게 전부를 바꿨어. 보살님이 일어서셨습니다. 명숙 씨, 포기하지 마. 지금이 제일 힘들 때야. 조금만 더 버텨. 보살님이 가신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보살님은 5년을 버텼다고 했죠. 저는 겨우 나흘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랄까, 조금 덜 무서웠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근로장학금 첫 급여 받았어. 50만 원. 이거 엄마 드릴게. 아니야, 내가 써? 엄마, 아빠 병원비 내야 하잖아. 나 이제 매달 받으니까 괜찮아.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21살 딸이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막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과외 구했어. 주말에 초등학생 1명 가르치기로 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지연아, 너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주말만 하는 거니까.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요. 애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을요.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었죠. 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일자리를 구하기로요. 항암 치료받는 몸이지만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시간제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네. 설거지 일이에요. 지금 10,000원. 하루 4시간씩. 제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럼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도 건강부터 챙기세요. 죄송합니다. 뚝 끊겼습니다. 다른 곳에도 전화했어요. 비슷한 반응이었죠. 암 환자라는 말에 다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죠. 그래도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법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빗자루를 들면서 생각했죠. 보살님은 5년을 했다. 나도 할 수 있어. 법당을 쓸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 왔어요. 캐피탈에 돈을 내야 하는 날이었죠. 결국 4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걸려왔고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법적 조치 시작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법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낮에도 가게 됐어요.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법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소리 내지 않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빗자루를 놓지 않았어요. 쓸고, 닦고, 또 쓸었죠.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법당 청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구니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보살님, 매일 오시네요. 네, 스님. 이제 습관이 됐나 봅니다. 네. 안 오면 뭔가 불안해요. 스님이 빗자루를 세우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법당으로 갔어요. 빗자루를 들고 1시간 동안 쓸었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법당 청소부터 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몸이었어요. 항암 치료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보다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주사 맞고 나서 이틀 정도면 일어날 수 있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숙 씨, 이번 검사 결과 좋아요. 종양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요? 네. 이 상태면 계획대로 6개월 항암 끝나고 완치 판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으로 완치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허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죠. 여보, 나 오늘 진료받았는데. 응. 의사 선생님이 완치 가능하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응. 수치가 많이 좋아졌대.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다. 정말 목이 메어 더 말하지 못했죠. 저도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포자기하지 않았죠. 나 여기서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뭐려? 재활 운동 같은 거. 나중에 퇴원하면 동네에서 운동봉사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응. 선생님이 내가 배우는 게 빠르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래.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 실습 잘한다고. 성적도 학과에서 2등 했대요. 우리 수진이 최고네. 근데 엄마, 나 다음 학기에 RA 할 수 있을 것 같아. 교수님 연구 도와드리는 거. 한 달에 70만 원 나온대요. 정말. 그럼 내 공부에 방해 안 돼? 아니, 오히려 도움돼요. 연구 경험도 쌓고. 엄마, 나 요즘 재밌어. 공부하는 게. 전화를 끊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애들이 다 잘 자라고 있었어요. 막내 지연이도 달라졌습니다. 과외를 시작한 이후로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엄마, 나 과외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 그래? 응. 애 가르치려면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지연이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입원 중이었죠. 엄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응. 예전엔 집에만 들어오면 답답했는데 요즘은 좀 편안해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도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물었어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응. 예전엔 엄마가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요즘은 딱딱한 느낌이 좀 풀린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죠. 여전히 머리카락은 없었고 피부도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처럼 죽어있지 않았죠. 다음날 새벽 법당에서 박호살님을 만났습니다. 명숙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처음 봤을 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단단해 보여.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요. 그게 바로 수행이야. 공포가 사라지는 거. 보살님이 마당 한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봐. 작년에 심은 나무, 작은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작년엔 이만했어. 근데 보이지? 올해 이만큼 자랐잖아. 네. 사람도 똑같아. 눈에 안 보여도 자라고 있는 거야. 명숙 씨도 지금 자라고 있어. 법당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비구니 스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금강경 사경 한번 해보실래요? 사경이요? 네.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쓰는 거예요. 법당 청소 끝나고 30분만 하세요. 스님이 사경지와 붓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정성껏 쓰시면 돼요. 마음이 더 안정될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법당 청소 후에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썼어요. 여시아문.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붓글씨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잘 쓰려는 게 아니라 정성껏 쓰는 거니까요. 한 달 후 군대에 있던 큰아들 민수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엄마.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멈칫했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예전엔 뭐랄까 포기한 것 같았는데.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전역하면 취직해서 엄마 아빠 모실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알았어. 엄마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편도 외출중 받아서 집에 왔어요. 5 식구가 작은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죠.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하지만 오랜만에 다 같이 먹는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가족들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남편의 주름진 얼굴, 민수의 까까머리, 수진이의 피곤한 눈, 지연이의 밝은 미소.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밥을 먹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지연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좋아서. 정말 그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였어요. 2억이 넘는 빚이 있고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내일 당장 독촉 전화가 올 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도, 엄마도, 애들도. 다들 정말 잘 버텨줬어.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요. 다음 날부터 일상은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반 기상, 법당 청소, 사경, 집 돌아와서 아침 준비. 병원 가는 날엔 항암 받고 안 가는 날엔 집안일하고. 단순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사찰에서 법회가 있었어요. 비구니 스님이 권하셨죠. 보살님, 오늘 저녁에 법회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저녁 7시에 법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20명쯤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 아주머니들이었죠. 스님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업을 짊어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은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덜어내는 겁니다. 한 번에 전부 내려놓을 순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수행을 통해 덜어낼 수 있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어요. 박 보살님이 저를 다른 보살님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요즘 새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매일 새벽에 법당 청소하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한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7년째 다니는데 매일은 못해요. 다른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명숙 보살님, 힘든 일 있으세요? 네. 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들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여기 온 사람 치고 편한 사람 없어요. 나이 지긋한 보살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여기 와서 울고 또 울었죠. 다른 보살님도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애 둘 데리고 여기 왔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니 모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웃고 있었죠. 보살님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3개월째 접어들 무렵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허리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이제 뭐 해야 되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막노동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허리가 버티지 못했죠. 천천히 찾아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다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일단 몸 추스르고 물리치료 배운 거 있잖아. 그게 돈이 되겠어? 몰라. 근데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남편은 며칠 고민하더니 결정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볼게. 노인운동 봉사 같은 거. 일주일 후 남편이 밝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여보, 노인복지관에서 운동보조 자원봉사 받아준대. 정말? 응. 주 3일. 하루 3시간씩. 교통비 정도 나온대. 나중에 자격증 따면 강사도 할 수 있고.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4개월째 제 하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주사를 맞던 날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명숙 씨, 정말 잘 견디셨어요. 이렇게 꾸준히 치료받으신 분 드물어요. 감사합니다. 3개월 후에 정밀검사 받으시면 완치 판정 나올 거예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드디어 끝났다.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항암 오늘로 끝났어. 와. 애들이 환호했어요. 수진이가 와서 안겼죠. 엄마, 고생했어요. 고생은 너희가 더 고생했지. 이제 좀 나아지겠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나아지고 있었어요. 5개월째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머리였지만 저는 기뻤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났죠. 엄마, 짧은 머리도 잘 어울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오히려 더 젊어 보여. 법당에서 박호살님도 말했어요. 명숙 씨, 완전히 달라졌네. 5개월 전하고 다른 사람 같아. 그런가요? 응. 눈빛이 살아났어. 그리고 걸음걸이도. 예전엔 터벅터벅 걸었는데 지금은 가벼워. 6개월째 봄이 왔습니다. 법당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목련, 개나리, 진달래. 새벽에 빗자루를 들고 나오면 꽃향기가 났죠. 부처님, 봄이 왔습니다. 중얼거리며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질이 이제는 명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그냥 쓸고 또 쓸고.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안 오면 하루가 이상해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공덕입니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복지관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따라고 지원해 준대. 정말? 응. 공부하면 시험 칠 수 있대. 붙으면 정식 강사로 일할 수 있어. 남편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해봐. 당신 잘할 수 있어. 그래.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래도 해볼게. 그날 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애들 옆에서요. 온 가족이 각자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 씨, 정밀검사 결과 나왔어요. 완치 판정입니다. 네? 정말요? 네. 재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완치. 드디어. 여보, 애들아, 소리쳤어요. 가족들이 우르르 나왔죠. 엄마 완치됐어. 암 다 나았대. 엄마. 애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남편도 다가와 제 어깨를 꽉 안았어요. 내 식구가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죠. 엄마가 해냈어. 정말 잘 싸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새벽 법당에 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큰절을 올렸어요. 부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비구니 스님이 오셨습니다. 보살님, 좋은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스님, 제가 해냈어요. 6개월을, 아니에요. 6개월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해낸 겁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서 6개월이 된 거예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지만 오랜만에 외식이었어요. 건배, 다 같이 사이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맞아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수진이도 밝게 웃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정말 끝난 걸까?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명숙 씨 맞으시죠? 금융채권 주식회사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연체 채무가 10개월째입니다. 원금 포함해서 현재 2억 8천만 원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 1천만 원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 절차 진행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뚝 끊겼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가족들은 앞서 걸어가고 있었죠. 밝게 웃으며. 빚.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한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제 2억 8천만 원.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완치 판정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현실이 다시 무겁게 짓눌렀죠.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법당에 도착했을 땐 4시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죠.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했어요. 3개, 더 3개. 바닥에 먼지가 휙휙 날아갔습니다. 왜요? 왜 또 이래야 해요? 중얼거렸습니다. 암은 나았는데 빚은 그대로잖아요. 아니, 더 늘었잖아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쓸었죠. 쓸고, 또 쓸고. 좋아요. 또 버티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요. 1시간을 쓸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법당 앞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박 보살님이 들어오셨어요. 명숙 씨, 오늘 일찍 왔네. 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빚톡촉 전화 받은 이야기를요.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명숙 씨, 산 하나 넘었다고 끝이 아니야. 네, 또 넘어야지. 산을 계속 넘는 게 인생이야. 힘들어요. 정말,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명숙 씨, 6개월 전 명숙 씨 기억나? 법당에서 울면서 소리 지르던? 네, 지금은 안 그러잖아. 힘들어도 여기 와서 빗자루 들잖아. 그게 달라진 거야. 맞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계속해. 지금처럼만 하면 돼. 하루씩.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또 버티자. 하루씩. 그날 오후 남편이 공부하다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시험 붙으면 월 150 정도는 벌 수 있대. 그래? 응. 그리고 수진이도 RA 하면 70, 지연이 과외비 20. 다 합치면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240만 원. 생활비 빼고 100만 원은 빚 갚는데 쓸 수 있어. 그래도 2억 8천이잖아. 알아. 근데 시작은 해야지. 안 갚을 순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기로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고 며칠 후 동네 작은 슈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급 10,000원이었어요. 체력 괜찮으세요?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는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암은 완치됐어요. 그래요? 대단하시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첫 출근 날 떨렸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해냈어요.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가 번 돈이 생겼으니까요. 한 달이면 90만 원 정도. 엄마 대단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꺼냈어요. 우리 계획 세우자. 빚 갚는 계획. 얼마씩 갚을 건데?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20개월이면 3천만 원 갚을 수 있어. 그럼 나머지 2억 5천은요? 조금씩. 10년, 15년 걸리겠지. 근데 해야지. 남편이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 엄마도 암 이겼잖아. 빚도 이길 수 있어. 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래, 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이틀 후, 집 우편함에 법원 등기가 와 있었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열었죠. 재산 가압류 예고 통지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석주일 안에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집에 가압류가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1,0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진짜네. 어떡하지? 은행에 다시 가볼까? 대출이라도. 대출? 지금 우리 신용으로? 이미 모든 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죠. 있는 돈, 모을 수 있는 돈. 다 합쳐도 300만 원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새벽 법당에 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지만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부처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해요. 매일 법당 쓰고 사경하고 일도 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다시 쓸기 시작했어요. 기계처럼요. 생각을 비우고 그냥 쓸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슈퍼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숙 씨, 죄송한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매출이 좀 줄어서요. 알바생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까지만 나오세요. 정말 미안해요.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죠. 끝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왜? 무슨 일이야? 내가 넘어졌어. 계단에서 발목을 삐었나 봐. 엑스레이 찍고 있어. 지금 갈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른쪽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죠. 괜찮아? 네. 뼈는 안 다쳤대요. 근데 인대가 늘어났대요. 3주 정도 깁스해야 한대요. 3주.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알바 못 하겠어. 학교도 못 가고. 괜찮아. 치료부터 해. 근데 돈, RA 못하면 돈이 안 나오는데.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나도 오늘 안 좋은 소식 들었어. 뭔데? 자격증 시험 떨어졌어. 점수가 3점 모자랐대.
다음 시험은 6개월 후야. 그때까진 일을 못해. 두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막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무슨 소리야. 수능 보면 어차피 등록금 없잖아. 나 취직할게. 절대 안 돼. 넌 공부해야 돼. 근데 엄마, 안 된다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이가 움찔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을 부드럽게 했죠. 미안해. 엄마가. 지연아,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버틴 이유가 뭐야? 너희 미래 때문이잖아.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떡해요? 엄마는 언제 편해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새벽 법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박 보살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명숙 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가압류 통지, 일자리, 수진이 다친 거, 남편 시험, 지연이 말까지. 보살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말을 다 마치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명숙 씨, 네, 지금이 바닥이야. 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바닥까지 왔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야. 근데 어떡해요?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은 생기게 돼 있어. 명숙 씨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포기 안 했어요. 매일 여기 오잖아요. 알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계속 그렇게만 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또 등기가 와 있었어요. 이번엔 전기요금 체납 독촉장이었죠. 50만 원.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전기가 끊긴대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었어요.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보살님, 오늘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스님. 저 오늘은 무슨 일 있으세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지금 사찰로 올 수 있어요? 지금요? 네.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안 쓰고 걸었어요. 버스를 타고 사찰로 갔습니다. 법당 앞에 선이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구니 스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보살님, 왜 이렇게? 젖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이 수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머리를 말리며 앉아 있는데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무너져서였죠. 따뜻한 차 드릴게요. 스님이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차를 받아 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찻잔을 감싸니 따뜻했죠.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보살님. 스님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법당 쓰고 사경하고 일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아져요. 아니, 더 나빠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집에 가압류 들어오고 일자리는 잃고 딸은 다치고 남편은 시험 떨어지고 전기까지 끊긴대요. 이게 뭐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보살님. 스님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빚은 그대로고 우린 여전히 가난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옆에 앉아 계셨어요.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으셨죠. 울음이 멈췄을 때 스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보살님,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논이 다 말라갔죠. 농부는 매일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이 지나도 논은 여전히 말라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절망했어요.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포기하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비가 내렸어요. 그게 무슨 농부가 한 달 동안 준 물이 헛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물이 땅을 적셔놨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논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보살님도 지금 물을 주고 계세요. 매일매일. 비는 아직 안 왔지만 때가 되면 옵니다. 근데 언제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보살님이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준 물이 다 마른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엔 와닿지 않았어요. 스님, 저 정말 지쳤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보살님, 스님이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 비 보세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 끝일까요? 네. 아니에요. 땅에 스며들고,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가고, 다시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죠. 순환하는 겁니다. 그게 저랑 무슨, 보살님 인생도 그래요. 지금은 떨어지는 중이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안타까운 듯 보였죠. 보살님, 제가 강요할 순 없어요. 포기하고 싶으시면 포기하셔도 돼요. 네. 이건 보살님 선택이에요. 계속할지, 멈출지. 아무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포기해도 된다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내일 새벽 법당에 안 오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야.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 거예요. 빚은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고. 맞아요. 그럼 오시면요? 그것도 똑같겠죠. 겉으로는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마음은 달라져요. 안 오면 무너지고, 오면 버티는 거예요. 그 차이가 결국 전부를 바꿉니다. 저는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식어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보살님이 법당에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이해해요. 어떤 선택도 존중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봤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내일 법당에 갈까? 안 갈까?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애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응. 잠깐. 엄마. 남편이 불렀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가압류 날짜 나왔어. 5일 후야. 5일. 딱 5일 남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법당에 가지 말까? 이제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평소 같으면 1시간 반 후에 일어나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자자. 내일은 안 가자. 하지만 새벽 3시 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습관처럼. 하지만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습관처럼. 어둠 속에서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머리는 그만두자고 말하는데 손은 옷깃을 여미고 있었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무거웠습니다. 돌멩이라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계속 생각했어요. 돌아갈까? 집에 가서 그냥 잘까? 하지만 버스가 왔고 저는 탔습니다. 왜 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움직였죠.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만 보였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계속하려는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사찰 앞에 내렸습니다. 일주문이 보였죠.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주문을 통과했습니다. 법당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척 느렸어요.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 익숙한 소리였죠. 안은 어두웠습니다. 부처님 앞 촛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느낌이 낯설었어요. 오늘따라 더 무거웠죠. 쓸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힘없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빗자루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어요. 1000만 원은 어떻게 구해. 5일 안에. 계속 쓸었습니다. 생각을 비우려 했지만 안 됐어요. 자꾸만 걱정이 밀려왔죠. 수진이 치료비는, 전기 요금은, 생활비는. 어느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그냥 조용히. 법당 절반쯤 쓸었을 때 빗자루를 내려놨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못하겠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못하겠어요. 제 힘으론. 부처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촛불에 비친 부처님 얼굴.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죠. 부처님은 답을 아시나요?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부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문득 스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안 오면 무너지고, 오면 버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왔어요. 왜 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습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 생각해봤습니다. 왜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왔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빚 갚을 돈도 없고, 암도 걸렸고, 가족들 먹여 살릴 힘도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법당 청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 수는 있었어요. 결국 이것밖에.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일어서서요. 좋아요.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다시 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포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빗자루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쓸고, 또 쓸고. 1000만 원 방법은 모르겠어. 내일 일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이 법당은 내가 깨끗이 쓸 수 있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조금요. 법당 전체를 다 쓸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끝냈죠. 사경할 시간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앉았어요. 종이를 펼쳤죠. 손이 떨렸습니다. 붓끝이 흔들렸어요. 첫 글자를 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비뚤어진 글씨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다가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에 번졌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한 장을 다 채웠습니다. 눈물 얼룩이 여기저기 있는 사경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희뿌연 새벽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마당에 서서 그 빛을 봤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어둠은 영원하지 않구나. 가슴 속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박 고살님이 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명숙 씨, 왔네. 네. 오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 어젯밤 잠 못 잤지? 네. 그런데도 왔어. 네. 몸이 저절로. 보살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거야. 그게 수행이야. 하기 싫어도 하는 거, 포기하고 싶어도 오는 거. 근데 이게 정말 소용이 있을까요? 몰라. 보살님이 웃으셨어요. 나도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오늘 명숙 씨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버텼다. 내일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오늘은 버텼어.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확인 전화 6통. 다 독촉 전화였겠죠.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아도 할 말이 없으니까요. 대신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반. 내일도 갈 거야. 모레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심이었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냥 결심.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남편과 애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군대에 있는 민수한테 연락 왔어. 민수. 무슨 일인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니야. 나쁜 소식 아니야.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받았대. 그리고 전역하면 회사에서 특채로 뽑아준대. 회사? 응. 조선소야. 민수가 군대에서 용접 기술 배웠잖아. 그걸 보고 인사팀에서 먼저 연락 왔대. 월급이 250 정도 된대. 25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 응. 4개월 후면 전역이야. 그때부터 일할 수 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도 소식 있어. 너도? 응. 교수님이 내년 학기부터 아래 일을 계속하래. 지금 다친 거 나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대. 그리고 수진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장학재단에서 연락 왔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지원하는 거래. 내가 신청했는데 붙었어.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준대. 500만 원? 응. 생활비랑 등록금 다 해결돼. 막내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학교에서 추천받았어. 성적 장학금.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절반 면제래. 새 아이가 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울지 마. 지연이가 다가와 안겼습니다. 수진이도 목발을 짚고 다가왔어요. 남편도 일어서서 우리를 껴안았죠. 우리 해냈어. 가족이 다 같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울고 웃고 또 울고. 정신을 차리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민수 250, 수진이 70에 장학금 500, 지연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절반. 남편 자격증 다시 준비하면 150, 제 일자리 다시 구하면 90.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 5년이면 2억 4천. 제가 계산했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 돼. 10년 걸리든 15년 걸리든. 근데 당장 5일 후는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맞았습니다. 당장 1,000만 원은 어떻게 하죠? 일단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행 가서 상황 설명하고 분할 상환 요청해 볼게. 민수 취업 확정서 같은 거 보여주면 고려해 줄 수도 있어. 안 해주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안 하는 것보단 나아. 다음 날 남편은 금융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했죠. 연체가 10개월이네요. 상환 능력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아들이 4개월 후에 취업합니다. 여기 확인서요.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딸들도 장학금 받고 있고 저희 부부도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들을 보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상사와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은 꼭 납입하셔야 해요.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즉시 가압류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같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일단 시간을 벌었어. 응. 이번엔 진짜야. 우리 일어설 수 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우리 약속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않기.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네. 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응. 엄마도 약속할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작이구나. 새로운. 여전히 빚은 산더미였고 앞으로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희망. 다음 날 새벽 법당에 갔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법당이 깨끗해졌습니다. 사경을 했어요. 이번엔 글씨가 떨리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니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보살님, 오늘 얼굴이 밝아요. 네, 스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러게요. 비가 왔네요. 네. 기억하세요? 제가 했던 이야기. 농부와 가뭄. 보살님이 6개월 동안 준 물이 땅을 적셨어요. 그러니 이제 비가 온 거예요.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스님. 계속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찬란한 아침이었죠. 우리 이제 일어설 거야.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4개월 후 전역했어요. 바로 다음 주부터 조선소에 출근했죠. 첫 월급날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첫 월급. 200만 원 여기 있어요. 빚 갚는 데 쓰세요. 아니야, 너 쓸 데 많을 텐데. 엄마, 우리 약속했잖아요. 각자 할 수 있는 일 하기로. 민수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24살 청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른이 되어 있었죠. 수진이도 발목이 나은 후 아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일했어요. 방학 때도 쉬지 않았죠. 언니, 좀 쉬어. 지연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 이거 좋아. 공부하는 게 재밌어. 수진이는 진짜 즐기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죠. 지연이는 수능을 쳤습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간호학과에 합격했죠. 엄마, 나 언니처럼 간호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프면 내가 돌볼 거야. 우리 지연이 다 컸네. 남편은 다시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엔 붙었어요. 생활체육지도사 2급. 여보, 붙었어. 남편이 소리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환호했죠. 복지관에서 정식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월 15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이었어요. 설거지와 홀서빙. 하루 5시간씩 일했죠. 명숙 씨, 일 잘하시네요. 손이 빠르셔. 사장님이 칭찬했습니다. 시급을 올려주셨어요.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매달 2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하루도 연체하지 않았어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우리 하고 있어. 정말로. 1년이 지났습니다. 2,400만 원을 갚았어요. 남은 빚은 2억 5,600만 원. 2년이 지났습니다. 총 4,800만 원. 남은 빚 2억 3,200만 원. 3년째 민수가 승진했습니다. 반장이 됐어요. 월급이 300으로 올랐죠. 엄마, 이제 매달 250 낼 수 있어. 아니야, 너도 내 돈 써야지. 엄마, 전 회사 기숙사에 살아서 돈 쓸 데가 없어요. 이거 쓰세요. 4년째 수진이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연구 지원금까지 나왔어요. 엄마,
나 박사까지 갈 거야. 공짜로.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논문도 쓰고 학회도 나가고 5년째 지연이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엄마, 내 첫 월급. 여기. 너희들 다. 세 아이가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빚은 이제 1억 5천만 원 남았습니다. 5년 동안 1억 3천을 갚은 거였죠. 조금만 더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남편이 말했습니다. 쉰중반을 넘긴 남편은 머리가 많이 새었지만 눈빛은 젊었어요. 저는 계속 법당에 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첫 해 260일, 2년째 527일, 3년째 793일, 4년째 1060일, 5년째 1827일, 매일 새벽 4시 반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었어요. 사경을 했죠.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호살님은 이제 80이 가까웠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나오셨어요. 명숙 씨, 벌써 5년이네. 네, 시간 참 빠르죠. 그동안 많이 변했어. 처음 왔을 때 생각나. 네, 죽을 것 같았죠. 지금은 생각해봤습니다. 살고 싶어요. 진짜로. 6년째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법당에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현관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죠. 이게 뭐지?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말을 하려 했는데 입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뇌출혈로 응급수술 받으셨어요. 뇌출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신경외과 교수였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수진이와 남편, 민수, 지연이가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죠. 이제 끝인가.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재수술이 필요한데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상황 봐가면서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부처님, 이제 정말. 그런데 그 순간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닫고 계십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계속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애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빚도 다 못 갚았어.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조금 움직였어요. 움직여. 제발. 발가락도 움직여 봤습니다. 미세하게 반응했죠. 살아야 해. 나 살아야 해. 이틀 후 2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흘 후 3번째. 일주일 후 4번째.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살아도 후유증이 클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발가락을 움직였죠. 법당. 나 법당 가야 해. 부처님께 인사드려야 해. 그 생각만 했습니다. 5번째 수술, 6번째 수술. 담당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7번째 수술 후 출혈이 멈췄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이 중얼거렸어요. 한 달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요.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할 수 있어? 입을 열었어요. 소리가 나왔죠. 수진아.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죠. 명숙 씨,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6개월 걸리는데 명숙 씨는 석 달 만에 3개월 후 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요. 재활 없이 담당 교수가 가족들을 불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교과서에 없습니다. 7번 수술하고 이렇게 깨끗이 회복된 사례는 처음 봅니다. 그럼 완치된 건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후유증도 거의 없어요. 기적입니다. 퇴원하던 날 제일 먼저 간 곳은 법당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가는 법당. 일주문을 지나는데 눈물이 났어요.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절을 올렸죠. 부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구니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보살님, 돌아오셨군요. 네, 스님, 다녀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빗자루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이 익숙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스님. 네, 계속하세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 법당 청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이제 1억 원 남았어요. 2년째 8천만 원, 3년째 5천만 원, 그리고 마침내 10년째가 됐습니다. 여보, 마지막 납입이야. 남편이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진짜 10년 걸렸네? 응. 근데 해냈어. 우리. 마지막 돈을 입금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완납. 그 2글자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대리가 됐고 수진이는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지연이는 수간호사가 됐죠. 건배, 5 식구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10년 동안 수고했어. 우리 모두. 남편이 말했습니다. 60을 넘긴 남편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웃음도 가득했어요. 엄마가 제일 고생했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엄마도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10년 전 받았던 금강경을 꺼냈습니다. 낡고 달아빠진 책이었어요.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느껴졌죠. 다음 날 새벽 법당에 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해온 일이었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박 보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85세였어요. 여전히 새벽마다 나오셨죠. 명숙 씨, 벌써 10년이네. 네, 10년. 이제 그만 쉴 거야? 아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속할 거예요. 이제 이게 제 삶이니까요. 법당을 다 쓸고 사경을 했습니다. 글씨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10년의 연습이 묻어 있었죠. 밖으로 나오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병원에서 검진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대. 조직검사 해봐야 한대. 수진아.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상선암 초기였어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괜찮아. 엄마도 이겼잖아. 너도 이길 수 있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함께 싸우자. 수진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 법당에서 수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요. 부처님, 우리 수진이 지켜주세요. 6개월 후 수진이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다 나았어. 다행이다. 정말 수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10년 전 저처럼 싸워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법당에 갔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보살님, 딸 완치됐다면서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제게 감사할 건 없어요. 보살님이 10년 동안 닦은 공덕이에요. 10년. 네.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법당 쓰신 보살님. 그 정성이 가족을 지킨 겁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금 12년째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법당에 갑니다. 4시 반 빗자루를 들고 쓸어요. 마당엔 꽃이 피었다 지고 또 피었다 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이 법당을 쓰는 제 모습이에요. 오늘도 빗자루를 듭니다. 바닥을 쓸어요. 먼지가 일고 햇살이 들어오죠. 부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중얼거리며 쓸고 또 쓸고. 이게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힘들었던 그 시절, 2억 넘는 빚과 암이 있던 시절, 그때 시작한 새벽 법당 청소가 저를 살렸습니다. 가족을 살렸고 희망을 지켰고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법당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걸어갑니다. 집으로요. 가족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그리고 내일 새벽 다시 이곳으로 올 겁니다. 또 빗자루를 들고 또 법당을 쓸면서 하루하루를요.